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광화문에는 지금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전국에 비 때문에 피해 입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지금 시작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AI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주의 AI. 중국에서 사회주의 AI, 소셜리스트 AI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오늘 새벽에 바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우리가 뭘 물어보면 답을 하잖아요. 그 답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 사상이 들어가 있도록 검열 과정을 도입해서 거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개발된 AI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CAC라는 규제 기관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아예 이 학습시키고 개발하는 과정부터 개입을 해서 이 검열을 통과한 곳들만 AI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푸단대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 개를 세계 곳곳에 여러 생성 AI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챗GP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 미국의 기업이죠. 여기서 만들고 있는 생성 AI는 물어봤더니 질문 중에서 약 7%만 중국 정부에 유리하거나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틱톡에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요새 틱톡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만에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기업인데요. 거기서도 생성 AI 출시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어봤더니 66%가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대답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 검열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강정수 박사하고 진행했던 퍼플렉시티하고 관련된 AI 시대 영상을 보시면요. AI가 미래에 우리의 언론이 되고 미디어가 되고 신문이 되고 방송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AI를 통제함으로써 AI를 검열함으로써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나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선동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권력이 입맛에 맞게 연주하면서 시민들을 홀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AI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주의하고 테크놀로지가 같이 만나서 가지 않고 한쪽만 너무 앞서가면요, 굉장히 큰 문제. 오히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능력을 더 발휘하고 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배당하고 장악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슬로우 뉴스 진행하는 날이고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MBC, KBS 이런 방송사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승병 박사 테크노믹스에서는 요즘 엔비디아가 굉장히 화제죠. 블랙웰이라는 괴물 같은 차세대 AI 칩을 내놨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 아주 쉽게 아주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슬로우 뉴스 시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아까 중국 당국에서 사회주의 AI를 만들고 있다, AI 검열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AI까지는 가지도 않고 정말 히틀러 나치 시대 했던 것처럼 그냥 기성 언론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검색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 사실 언론의 영역도 상당 부분 잠식될 거다. 그런 시대가 되면 더 인간 기자 역할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그 인간 기자 저 사람의 저널리즘을 탄압하는 또 새로운 권력의 압박이 또 뭐 새로운 그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제 중심에는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이죠. 당연히 민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거고요. 청문회도 지금 이틀로 잡아뒀는데 엄청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되는 과정도 있을 텐데 끝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근데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자극적인 발언이 거의 그 리스트를 뽑아보니 뭐 F형지 뭐 서너 장이 될 정도로 막 막말 리스트를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런동관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런동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갔어요. 이 탄핵이 되면 6개월 동안 이제 그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선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표를 내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래야 빨리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또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런동관이 가고 런홍일이 왔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가서 이분도 이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지금 너무 파행이에요. 우리 방송 네.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이진숙 위원장이 많이 오면 이 런진숙이 될 거다. 그런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제 탄핵안을 또 발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안을 하는 이유는 5명인 그 방통위를 지금 2명이서 계속 의결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5명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합의제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해서 가는 게 방통위의 시스템인데 지금 야당 추천위원 아예 임명도 안 하고 여당 정부 여당 추천위원 2명만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만장일치로 지금 결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렇게 2명만 남았을 때는 아예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재적위원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이 재적위원이 2명밖에 안 되면 전체 5명 중에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그 결혼이 있었을 때는 2명일 때 아예 의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명이서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지금 이런 걸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방통위의 시스템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라도 의결을 하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보다도 이진숙 위원장은 훨씬 강성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그동안 했던 발언 때문이죠.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누구죠? 축구 감독이 그런 말했죠. SNS는 인생에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죠. 네네. 지금 페이스북을 털고 보니 뭐 온갖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발언들인데 이 세월호 추모하는 그 분위기를 두고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노란 리본을 보고요. 이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이슈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됐고요. 이런 역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도저히 막 그 넘어서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 많죠.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홍어라든가 전라디언 같은 표현들에 좋아요를 눌렀고요. MBC를 응징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심지어 MBC 사장을 노렸던 분인데 MBC 출신이잖아요. 네, 시청을 거부하거나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은 많다라고 그런 글을 썼어요. 이런 것들이 또 페이스북 뒤지니까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 그리고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라는 댓글에 멋진 생각이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가 띵한 그런 발언도 많았는데요. 좌파 성향 영화를 만들면 히트 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 DNA에 스며든다. DNA에 뭐가 스며든다는 건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비과학적인데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우파 영화는 얼마 안 되고 좌파 영화가 몇십 배가 더 많다. 심지어 이 좌파 간별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김재동, 김미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까지는 좌파다. 그리고 우파는 나훈아, 김은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는 우파다. 마음속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분이네요. 이분 이미 되면 되는 순간 이제 좌파로 분류된 분들이 이제 방송에 안 내보내거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강성이 처음부터 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MBC 기자 출신인데 저는 사실 이진숙 기자가 종국 기자 하던 시절에 MBC를 기억해요. 그렇죠. 여러 여성 저널리스트, 여성 그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뭔가 이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던 그 전쟁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들고 MBC 기자 이진숙입니다 할 때는 정말 그 감동적이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흑화될 수가 있을까? 잠깐 앞에 뒤에 빼먹은 거 이야기를 하면 뭐 좌파들은 집요하다라는 말도 했고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를 두고 뭐 그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음모론이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됐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 것 자체가 뭔가 그 음모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얘기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을 같은 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흑화됐을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빌런이 됐을까라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전공 기자가
뛰어난 저널리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물론 전쟁의 보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곳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논란 과정에서 언론이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추구하고 진실이 무엇인가 계속 그 추적하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상당 부분 다를 수도 있을 거다. 전쟁터에서 지금 포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실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박근혜 시절을 살고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거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기도 어렵고 언론이 아까 좌파 간빌개처럼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널리스트의 태도는 아니죠. 또 하나 두 번째 관점은 기자로서의 이진숙과 이 언론사 간부, 본부장도 했고 MBC 사장을 노리다가 실패해서 지금 대전 MBC 사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심지어 또 자유한국당에 인재 영입이 됐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속 방통위원장을 노리다가 이번에 마침내 이제 방통위원장 입성하기 직전이죠. 이런 출세의 욕망이 저널리즘을 타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이제 김재철이라는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을 때 본부장을 맡았어요. 본부장은 거의 한 방송사의 거의 넘버 2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기자들과 충돌을 했고 앞장서 가지고 그 기자들을 이제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경인지사를 만들었고요. 또 이름도 좋은 미래방송연구실 그리고 광화문지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멀쩡한 기자들 거기 보내서 무슨 샌드위치 만드는 법 그런 거 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기자들 250명 정도가 아예 그냥 그 방송 현장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당시 시용 기자라고 해서 이름도 이상하죠. 시용 기자. 시용 기자, 그러니까 알바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기자들을 대부분 다 이제 방송에 내보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업을 그만두고 복귀했던 기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배현진 앵커였는데 그분이 지금 지금 그 국민의힘의 핵심 또 의원이 됐죠. 네. 그리고 당시 이진숙 그 본부장 시절에 MBC가 동물뉴스가 됐다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식물뉴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동물뉴스가 됐다는 말은 당시 SBS 동물농장과 경쟁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를테면 도심 멧돼지 출연 기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기도 하고 대형 가오리가 잡혔다라는 기사. 말하자면 정경사 기사를 줄이고 그런 연성 기사 많이 썼다. 정경사가 나오면 정부 비판 기사가 많으니까 네. 괴물 모기가 출연했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기획성으로 오랜 시간 내보내기도 하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알통이 크면 보수고 작으면 진보다라는 그런 해외 논문 같은 걸 진지하게 그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소세지빵이라는 기사를 또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준숙이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MBC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당시 방송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인 거죠. 이진숙 당시에 MBC 기자가 맡고 있던 보직이 뭐였어요? 그때는 본부장이었어요. 방송본부장, 보도본부장이었어요. 그러면 다 책임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수행을 한 당시 안타깝지만 그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그리고 이 세월호 유족들이 파업하고 있을 때 유족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기사도 많았죠. 그때 오히려 유족들을 공격했던 그 방송이 MBC였습니다. 기레기란 말이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기레기란 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나 쓰이던 말이었는데 기레기란 말을 이제 방송 여론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보편적인 말로 쓰이는 때가 그때 세월호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근데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짐이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진숙 기자라는 사람이 그냥 기자로 공적으로 활동하다가 난 그냥 평기자로 인생을 마감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마침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나는 승진을 하고 보도본부장도 하고 사장도 해야 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하신 영화 암살에 이정재가 했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일제가 망할 거라 어떻게 알았겠나. 일제가 계속될 거라 알았으니 자기는 변절했다라는 건데 이진숙의 이런 변절 아니면 이런 태도 변화 아니면 이분의 소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널리즘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분이 그 출세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널리스트로서 동료 저널리스트들에는 최소한 그 A라든가 존중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쟁하는 것처럼 사실 종군 기자가 전쟁에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쟁의 진실, 참혹한 현장을 전달한 것이지 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보도할 때 어느 정도 그 엄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봐야지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도를 한다거나 물론 이제 그 가자 지구의 피해자들 입장에 서는 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널리스트의 공정한 균형 같은 걸 지켜야 될 텐데 이분이 지금 이제 언론을 대한 태도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하고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이런 분들은 먹고 사니즘 이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공적인 목적이 그 중심에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사니즘이 보도의 그 논조를 좌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자신의 입장을 막 네. 이렇게 자기가 승진하기 네. 위해서 바꾼다거나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됐고 네. 이건 결국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맞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 네. 거죠. 런 동광과 런 홍일에 이어서 이제 런 진숙의 등장은 지금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 방통위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올해 이슈가 많습니다. 7월에 연합뉴스 이제 사장을 임명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지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김주원 그 이사장이라고 옛날 보도지침 사건의 그 김주원 이사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걸 바꾸고 싶겠어요. 이제 그걸 바꾸는데 방통위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임명됐던 네. 분인 거죠. 이 임기를 뭐 그 중간에 바꾸지 못해서 계속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월에 되면 이제 그 KBS와 MBC 대주진 박문진 이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방통위가 개입해서 이제 정부 친화적 인사를 심으려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10월에 되면 코바코 사장을 선임해야 되고 이제 8월은 KBS 이사, 12월은 KBS 사장을 또 선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방통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방통위 욕심을 내는 거죠.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이상인 위원이라고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기형적인 게 결혼이 되면 사람을 뽑아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 3명,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2명을 지금 1년이 넘도록 아예 지금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2명만 남아가지고 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수 치고 끝내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올해 말까지 지금 MBC KBS 사장을 바꾸는 때까지 밀어붙이려고 지금 이렇게 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된 최민희 의원이 원래 추천받았었던 그 자리인 거죠.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추천을 하면 당연히 이건 이제 여야 추천을 받아 하는 거니까 임명만 하면 되는데 임명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투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을 선임하는 건 추천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게 당시 이제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전 사장 같은 분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로 애초에 이게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정치 세력을 띠지 않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진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유한국당 그 영입 인재였고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정치인인데 이 지금까지 그 방통위원장은 뭐 그래도 판사 출신이 온다든가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이 공정성의 외피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그걸 포기한 상황이고 최민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동관과 거의 그 비까비까한 그런 이제 강력한 그 인사를 지금 후보로 내세운 거죠. 또 이렇게 합의제 기구라는 거는 결국은 위원장 균형을 잡고 위원들은 어떤 각 정파에 또 그래도 속해 있으면서 막 싸우면서 논란이 벌어지면 위원장이 정리하면서 뭔가 타협을 이뤄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게 이 자리가 장관이 아니란 말이죠. 장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은 이제 독임제라고 합니다. 장관이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방통위원회라는 건 어떤 이제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는 그런 이 조직의 정체성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큰 일이 너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MBC 사장권도 지금 있고 KBS 사장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연합뉴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정권에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 세 개 언론사를 그냥 우리 편으로 다 만들 수 있겠다. 먹잇감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EBS도 있고요. 근데
애초에 이걸 먹잇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철학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겠죠.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오래된 이제 원죄론일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테면 그 최승호 사장이나 MBC, 그다음에 박성재 사장 같은 분을 임명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또 물론 파업에서 해고까지 했던 분이고 강성 또 이렇게 이 파업을 주도했던 분들이고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좀 더 우호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투표할 때는 이제 선임할 때는 시민 추천위원단을 두고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을 비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안타까운 건 정부가 손을 떼는 모습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손을 뗐어야 됐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이제 정부가 방송국 사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의 강곡한 부탁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때 법을 바꿨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얼마든지 지금 박문진 위원을 방통위에 임명하고 KBS 사장을 방통위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도 당연히 뭐 우리가 선임하겠다. 우리 뭐 좀 보조를 맞추는 그런 공영방송 사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는 방송을 휘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건 언론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 민주주의 기본 아니냐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 편을 방송에 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진숙 같은 분이 그렇게 중간에 인생의 역정 과정에서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네. 막 이렇게 사장이 되고 출세하려고 하게 된 것도 네. 대통령이나 정권이 네. MBC 사장 임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통위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국민권익이나 뭐 다른 무슨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진실하이웨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도 다 이런 이제 누가 더 돌격대가 되느냐, 누가 더 강력하게 이 정권의 뜻을 받들어서 가서 이렇게 우리 그 김무령 전 박문진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좌파 대청소를 했다라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그런 분도 그럴 좌파 대청소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지금 내리꽂는 그런 자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무령 이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시 그 MBC 사장 엄기영이나요 사장이 청와대 끌려가가지고 조인트를 맞고 와가지고 좌파 대청소를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동아 기자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랑삼아 얘기한 네네, 거예요.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가서 조인트 까인다. 그리고 좌파 대청소를 할 사람이 사장과 이사장과 뭐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근데 구조적인 개혁, 예.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법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방송 3법인데 여기다 방문집법이 추가돼서 방송 4법이 됐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그 법이 거의 그대로 지금 다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 통과한 상태죠. 네네. 그런데 이게 결국 또 어차피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지난 국회에서 통과를 됐지만 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서 와, 이 도돌이표를 얼마나 계속 가야 되느냐. 근데 민주당은 그 또 내용이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이를테면 방통위는 3대 2고 그다음에 방통심의는 6대 3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KBS 이사회는 7대 4고 그래서 이제 각각 정부와 여당이 좀 더 퍼센티지 높지만 결국 투표를 하면 6대 3인 경우에 결국 3명의 이제 그 소수 위원들은 이대로 안 된다라고 퇴장해 버리고 나머지 6명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두들겨 통과됐습니다 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6대 3이라는 게 이왕이면 정부 여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자라는 거지만 결국 다수결로 하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건 맨 위에 이제 이게 지금 현행이고요. 방송 3법의 구조는 이제 여당 추천을 확 줄이자라는 거였고 이준석 안이라는 게 또 있었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내는 안은
이 구성원들이 임명 동의를 필수로 하자. 이사회 구성은 오히려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사장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 정치적 상상력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구조, 이 2대1의 구조여서 정보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 구조로는 방송이 절대 독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김재철이나 이런 이준수 같은 정권에 충성하고 아부하고 잘 보여서 제가 좌파 대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좌파 간별기입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이런 주요 정부 요직을 맡고 방송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악순환, MBC의 눈물, KBS의 눈물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운용의 묘라는 것도 사실 있는데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뭐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을 했다고 막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KBS, MBC를 보면 정부 비판 기사도 많았어요. 특히 KBS 같은 경우 그랬는데 그거는 운용의 묘를 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를 안 바꿨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안처럼 구성원들이 다 모든 경영에 대한 모든 상을 결정하는 회사가 됐을 때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언론사는 계속 또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구성원들한테 중심으로 이게 집중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영국의 BBC 같은 경우도 봐도 정부가 영향 끼칠 수 있지만 안 끼침으로써 그걸 관행화해서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매체가 된 거잖아요. 비판도 하고.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적기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원이 이제 완전히 또 친명은 아니라서 이제 임명될 때부터 친명 그룹에서 좀 이제 반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추미애를 의장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조금씩 물러나서 냉각기를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일단 이거 방송 3법, 4법 이거 약간 미뤄두고 국민의힘은 일단 이 그 방송사 사장 추천하는 걸 좀 일단 그 둘 다 좀 그 냉각기를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또 그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이거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그래요. 전향적인 의견을 냈던데 만약 이걸 잘해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임기 중에 공영방송 독립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윤석열이 그건 잘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그 뜯어 고쳐가지고 이걸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준숙 같은 사람 아니면 더 강력한 누군가를 MBC 사장이 안 친다고 한들 방송이 갑자기 막 뭐 태평성대라는 방송을 한다거나 국민들이 MBC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다들 국민들이 거기 뭘까요? 세뇌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코 이대로 가도 이 뒤끝이 좋지 않을 거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자칫 정권 자체가 엄청난 그 반발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 기회에 그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국민의힘 쪽 의견을 들으면 당신들은 노조에 장악된 방송이라 하니까 노조가 흔들리지 않는 방송,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 누르지 않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그런 논의를 터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가고 현재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그럼 MB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MBC는 사실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 2012년에 무려 170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막 방송에 상복을 입고 나가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자와 PD 앵커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집회를 하고 버텼지만 결국 170일 파업이 실패하고 다시 현장을 복귀를 했었죠. 복귀를 했었고 그 파업에 복귀한 이후로 처절하게 또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제작 부서가 발령나기도 했고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배현진과 양치 대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화장실 양치를 하다가 배현진 당시 이제 앵커가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니까 물 좀 잠그라고 했다고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선배 기자가 그 건 때문에 더 안 좋은 곳으로 자천 발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이 파업 복귀파와 비복귀파 그 낙인이 찍힌 게 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정상화 또는 이제 다시 쫓겨났던 기세를 돌아오긴 했지만 그 트라우마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MBC 사장을 낙하산을 내려 보내면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분노,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정권이 방송사 하나를 뭐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낮은데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다. 그리고 MBC가 이 싸워본 저력이 있는 조직이라서 쉽게 장악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까요? 민영화를 해서 잘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벌면 이제 민영화를 무슨 MBC를 혼내주는 그런 이제 뭐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니네 SBS처럼 뭐 민영화를 해버리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SBS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상태로 전락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MBC가 지금 공영방송을 하기도 해. 사실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을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SBS는 이제 물론 민간 기업이고 또 굉장히 뭐 성과주의라든가 뭐 그리고 또 특정 또 이 건설사 대주주의 또 이렇게 그 방송 대입의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MBC 민영화를 하기에는 MBC 일단 자산이 엄청 많고요. 이게 또 2조 원 정도 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살 수 있는 때가 현실적으로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송법에는 자산이 규모가 10조가 넘으면 또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이 지금 SBS를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MBC 지분 가치가 2조 원인데 이걸 뭐 과반을 살려면 한 1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조 원이 안 되는 기업에서 1조 원을 현금을 가지고 MBC를 살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 거의 없죠. 지금 YTN도 그 뭐 살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 유진 기업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를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MBC 자체가 지금 공영방송으로 이 방문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의 70% 그다음에 정수장악기가 3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영화를 할 수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도 아니고 지금 그 야당이 3분의 2 가까운 지분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 민영화라는 건 그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진숙 위원장이 네.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청문회에서 뭐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네. 청문회에서 뭐 반대하더라도 뭐 네. 국회의원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네. 임명될 거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KBS, MBC, 연합뉴스와 관련된 지배구조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네. 사장을 바꾸기 위한 네. 작업을 이제 할 테고 올해 말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그 강행을 하겠죠. 네. 그럼 파업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답답하게 낙하산상을 꽂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MBC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방송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 레임덕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레임덕 정부가 과연 그렇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윤석열 정부 레임덕이에요 이미? 이미 지금 이제 그 뭐 익심 논란 이후로 한동훈 그 후보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있고 65% 이상으로 당선될 경우 이미 이제 차기 권력으로 이미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MBC나 미 방송사 언론이 그 윤석열 정부의 온갖 지금 이제 그 비리와 약점 그다음에 이제 비판할 지점이 많은데 당장 뭐 김건희 특검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언론과 지금 이제 언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권이 정당할 때야 뭐 저기 집권 초반에 강력한 그 힘과 지지기만 있을 때야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이제 어렵다.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야당에 국회에선 탄핵하면 또 도망가고 새로운 네. 사람 와가지고 네네. 뭐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탄핵하면 도망가고 이진숙도 아마 이렇게 되는 거. 밀어붙이는 순간 곧바로 탄핵안이 결의돼서. 근데 진짜 국가적으로 너무 불행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도 있잖아요. 통신은 네네. 진짜 우리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지금 통신 그다음에 AI 규제 같은 거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국가의 불행인데 이거 뭐 해법이 없어요. 아까 최성호 사장 말씀하셨는데 네. 최성호 사장 같은 분들은 뭔가 생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문제. 지금 이제 그 늦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그 이 뭐 이렇게 제도를 바꾸지 못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뭔가 성과를 만들려면 방송사법 개정안을 다시 터놓고 논의를 해서 이 합의로 통과해서 이렇게 이 방송 개혁을 윤석열 정부 주도를 하는 그런 방안이 마지막 방안일 거고 이걸 손을 대는 순간 밀어붙이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이제 엄청난 반발과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걸 윤석열 정부가 아마 모르진 않을 텐데 윤석열 정부의 특성상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분이 한번 경로하면 또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아마 정권의 몰락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진영을 넘어선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 정권을 방송을 잡으려 하다 자칫 정권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진숙 같은 옛날에 뭐 뛰어난 전공 기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이분도 뭐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분 같잖아요. 좌파 감별사라느니 뭐 좌파 영화를 보면 DNA가 바뀐다느니 하는 발언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뭐 방통위원장을 떠나서 장관 후보자가 이런 자격을 맡을 고위직을 맡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분인데 이런 분을 옆에 두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의 그 여론과 이 배치된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안 좋은 그런 그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정환 대표님의 오늘의 결론은 이진숙 밀어붙이면 레임덕 가속화된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정권의 선의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른 제도적인 얘기는 제가 이정환 대표님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출세주의자가 세상을 망친다. 이게 어떤 그렇네요.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상당 부분을 망치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님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정환의 슬로우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테크노믹스, 엔비디아 새로 내놓은 AI 칩 블랙웰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보복관세 60% 때리겠다.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나는 애플 효과입니다. 둘이 아직도 10%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입니다.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게 두 개가 끊어졌을 때 중국이 무지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하겠지만 문제는 그 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역 60% 100% 때리는 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이지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이건 좀 다르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무역 전쟁의 재시동은 걸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 원래 반도체 제재가 우리는 바이든의 전매 특허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웨이 반도체를 제재한 것이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기술 제재 지적 소유권의 원소유자는 트럼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 전쟁의 재정화, 기술 전쟁의 강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했던 걸 절대 그대로 쓰지 않을 거고 플러스 1 하나 더 해가지고 나 이런 거 했어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금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전략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 조르고 그리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네, 이번제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승병 박사 모시고요. 기술과 경제 정말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테크노믹스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요즘 핫한 기업 엔비디아의 기술을 파헤쳐 봤잖아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의
이게 희비를 갈랐다는 거 HBM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 중요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TSMC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TSMC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주문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블랙웰 얘기는 뉴스에서 보긴 봤어요. 네. 지난 3월이었나요? 뭐 엔비디아에서 그 발표하면서 신기술 발표하면서 이거 4세대 AI 맞습니다.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왜 차세대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아주 좋다는 얘기만 있는데 오늘 그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시작부터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은 주제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요즘 이 엔비디아 많은 분들 투자하시는 거 외에 또 요즘 반도체주 조정이 있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오락가락하니까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거품 얘기도 있고 이게 아니다 더 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진짜 이 기술이 어느 수준인가 이걸 네.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 내용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4세대 아키텍처인 이 블랙웰 시리즈의 GPU를 여기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TSMC가 엔비디아가 설계된 칩을 대만에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 주문을 25%나 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가동되지 뭐 아직 나와가지고 어디 장착돼서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랙웰이. 네네. 근데 선주문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차세대 기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TSMC 입장에서 이게 주문을 미리 셋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 캐팔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일단 아무래도 뭐 25%도 꽤 막대한 양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TSMC의 양대 고객이 애플이 최대 고객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캐팔 이게 그만큼 늘려달라고 하는 걸 이게 또 워낙 후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TSMC도 지금 계속 여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블랙웰의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쇄도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블랙웰이 차세대 발표한 이 블랙웰 GPU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는 것인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뭐 올해 3월에 얘기가 나왔을 때 딱 봤을 때 물론 뭐 이거 자체가 혁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혁신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라는 게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만한 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역작인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준이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H100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H100이 호퍼, 걔네들 코드명으로 호퍼 아키텍처에 기반한 것인데 이건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제 B200 같은 것이 이제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겉으로 보기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연산 성능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H100 이 호퍼 아키텍처에 비해서 거의 2.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프로세서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보통 요 안에 집적된 트랜지스터의 개수로 많이 얘기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작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 네, 이 옛날에 라디오에 들어가던 네, 거기 들어가는 요 조그만 까만 단자 그런 같은 것도 있는데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굉장히 미세하게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몇 개가 엮여갖고 덧셈 뺄셈 이런 곱셈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게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영일 신호를 주는 네, 그런 영일 신호 거였나요?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계산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네. 기존의 이 H100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그래서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800억 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800억 개. 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두 개 넣는 거죠. 요만한 거에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블랙웰에서는 이게 2080억 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트랜지스터가 얼마나길래 그렇게 정말 미세한가 보죠? 그럼요. 그걸 갖다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 새겨 넣는 거죠. 그만큼 마찬가지로 연산 성능도 계산 성능도 2.5배만큼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그 됩니다. 트랜지스터 개수만큼 성능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네. 여기까지 해서 근데 또 어려운 고비가 하나 있었어요. 아키텍처가 뭡니까? 아키텍처는 이 항상 이
제품은 어떤 하나의 설계 바탕 위에서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제품군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세대마다 요 어떤 제품 이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신기술을 집어넣어서 바꾸게 되는데 그 한 세대의 그 기술 요 틀을 갖다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마다 한 2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H100, H200군이 이제 호퍼 아키텍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이게 2022년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주로 주력 제품으로 나올 요 신제품의 아키텍처는 블랙웨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그 집에 있는 데스크톱 뚜껑 열고 보면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고 거기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네네. 꽂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인보드가 바뀌는 거 아키텍처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메인보드가 아니라 요 안에 물론 뭐 메인보드까지는 아니, CPU 아닌데 안에? CPU의 구조와 당연히 그 CPU가 이가 하나만 단독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가 다른 보조 장치와 어떻게 엮일 것인지까지 이제 이미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 전체를 갖다가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H100에서 뭐 200 이렇게 숫자만 올라가는 건 아키텍처 그대로 있고 네, 아키텍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이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H에서 B로 넘어가면 그래도 한번 딱 점프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확 혁신적인 바뀐 거라고 거죠. 하는 네. 거군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트랜지스터 개수만큼 성능이 좋아진다. 특히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가요? 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뭐 CPU 세대가 증가하면은 CPU, GPU 성능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갖는 함의는 지금 이게 AI가 속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AI 모델에서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모델의 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땐 파라미터 개수가 이게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게 GPU가 커지면서 이 모델의 크기도 그만큼 늘릴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최신 모델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오픈 AI에서 왜 지난번에 구글 제미나이 신제품 나올 때 하루 먼저 이제 챗 GPT-4o 네네네. 옴니를 갖다가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막 이 동영상까지 이제 생성형 AI로 만들어내는 걸 그리고 보고서 감정 실어서 막 네, 얘기하고 실시간 맞아요. 통역되고 막 이거 다 보여줬죠. 네,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 챗GPT-4o가 지금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파라미터가 1750억 개가 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750억 개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호퍼 아키텍처의 GPU에 얹을 수 있는 사실상 최대 크기의 모델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호퍼 아키텍처가 H100 같은. H100요. 네. 왜 그러면은 더 큰 모델은 못 얹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GPU 주변에 HBM 박아갖고 이 모델에 쓰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거기다 적재해갖고 계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1750억 개를 꽉 채우면은 그 주변에 HBM이 다 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이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은 이게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만 계산을 더 하려면은 일부를 덜어내고 다시 받아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 모델을 키우면은 실질적으로 속도가 팍 느려져 갖고 쓰질 못합니다. 지난번에 그 창고를 가까이 지어가지고 맞아요. 메모리를 연산 장치 옆에다 두고 통로를 확 넓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넓힌 통로도 넘어가게 되는 네, 정도가 그거를 된다. 더 넘어설 정도로 모델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50억 개가 거의 한계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AI 모델이 크기를 더 키우면은 더 똑똑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멀티모달, 단순히 텍스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처리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모델을 더더욱 키워야 한다는 지금 요구가 있어요. 강력한 니즈가 있는데 야 이제 H100은 한계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더 큰 걸 만들어줘 라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 수요에 부응해서 이번에 2.5배나 더 큰 GPU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델을 이제 2.5배 더 키울 수가 있게 됐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기존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는 또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네. 또 이렇게 막 지금 선주문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는 네. 많은 AI 기업들이 또 훨씬 더 큰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들 보면은 더 자기들이 똑똑한 모델 만들 수 있다. 계속 지금 사람들 더 놀라게 하려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고 만들어야 되는 이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에 블랙웰이 나오면은 이래서 그 모델의 크기를 갖다가 파라미터가 7,400억 개짜리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아까 1,700억 아까 개라고 했는데 지금이 1,750억 개인데 이제 와. 7,400억 개까지 늘릴 가능성이 정말 딱 나오기 때문에 5배 늘어나는 거죠. 야, 이걸 빨리 우리가 손에 쥐어야만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장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한테 주세요 하면서 돈 싸들고 찾아가는 거죠. 야, 지금 1,750억 개도 놀라운데 GPT-4o 같은 거 보면은 근데 7,400억 개 파라미터로 AI 만들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엔 또 HBM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거 HBM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맞습니다.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네네. 삼성전자를 요즘 좀 많이 따라잡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전자는 거기에 뒤처져서 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HBM도 이런 새로운 블랙웰 칩 같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5배만큼 성능이 늘어나려면은 라인 증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품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테니까 옆에 부품 창고도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H100이 지난 시간에 HBM이 한 80GB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블랙웰에서는 192GB가 들어갑니다. 2배 넘게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만큼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번에 지금은 가장 큰 이 삼성전자 관련된 논쟁,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관심 가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네. HBM을 과연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느냐의 논쟁인데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 못 참여하면 삼성전자 진짜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거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호퍼 아키텍처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미 좀 있으면 또 닫아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납품해봤자 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블랙웰에는 지금 HBM이 블랙웰에 들어가는 게 이제 5세대 HBM3E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거기부터 납품하려고 지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들 보면은 근데 아마 그거부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든 가야 될 파트너인데 이거 계속 안 받아주면은 서로 입장 난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 제품을 받을 거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제시해서 분명히 이번에 어떻게든 미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납품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양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직도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이 포션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HBM3E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부터는 아마 이 기존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율 때문에 테스트 통과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수율이 안 나오면은 뭐 사실 그만큼 이 삼성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덮어 쓰겠다, 뭐 우리가 그만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세한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다. 네, 근데 그런 어쨌건 얘기네. 뭐 위신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납품은 할 겁니다. 어떻게든 납품은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삼성의 기술력이 이렇게 아주 엉망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노력해서 또 보완하면은 뭐 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외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블랙웰하고 관련해서? 네,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이렇게까지 용량을 키울 수 있게 연산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되기까지 사실 디테일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진보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특히 뭐 이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AI 가속기니만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갖다가 가동시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엔비디아의 특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AI 모델이 지난번에 딥러닝 모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이 지금 대세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갖다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존에도 1세대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2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만큼 이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을 쉽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첨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AI 모델에서 중요한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모델 다이어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모델을 키우는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진짜 몇몇 최첨단 돈도 엄청나게 많은 소수의 빅테크만 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또 많은 이 AI 업체들에서는 야 이걸 좀 다이어트해서 좀 작게 만들고도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게 양자화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할 때 그 양자는 아니고요. 이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이걸 반올림을 해서 정밀도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벽이 두 개 등장했거든요. 트랜스포머하고 양자화인데 트랜스포머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자화로. 트랜스포머는 너무 중요한 기술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것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포머 기술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문맥을 우리가 문장을 같은 거 얘기할 때 AI가 지금 왜 이렇게 똑똑하냐면은 AI 기술은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일 그럴듯하게 들릴 것인가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그럴듯한 말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지금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얘들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문장의 콘텍스트를 봐야 된다. 우리가 문장 하나 This is a boy라고 얘기했을 때 boy라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I'm also boy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을 계산할 때 하나의 뭐 그 단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들의 요소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토큰 기억하실 겁니다. 토크나이제이션 기억나요? 네, 그걸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 요소 하나하나 토큰으로 분해해서 하는데 그 앞에 나온 토큰들을 다 참조해서 그 다음 얘기를 갖다가 추론할 수 있는 요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워낙 재밌는 내용이어갖고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해주시죠. 어쨌든 말을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네. 쭉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떤 숫자를 딱 참조해가지고 뒤에 있는 말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그걸 갖다가 앞에 나온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쭉 다 고려를 해서 그 다음 걸 추론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앞에 거를 탁 참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엔진을 잘 구동되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앞에 요소를 걸 다 넣었다. 참조해야 넣었다. 되니까 저 앞쪽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빨리빨리 보고 그걸 계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구조적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방금 얘기한 양자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를테면 숫자를 갖다가 16,579라는 숫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걸 다 얘기하려면 다섯 개의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 그렇게 보통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17,000 이 정도로 해서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17,000이라고 하면 숫자가 1, 7 딱 두 개로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반올림해 갖고 대충 계산하는 게 양자화 기술입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어림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림 계산 중간중간에 계산할 때 뒤에 거 다 떨어내고 이렇게 어림 잡아서 계속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계산이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모델 계산할 때 이게 양자화 기술인데 그럼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숫자 띄워먹고 대충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연구해 보니까 희한하게 결과가 크게 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기억을 100% 정확하게 하진 않잖아요. 뭐 당장 어제
뭐 이를테면 5시 15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뭐 했지? 대충 그때 무슨 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대화는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테일이 다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또 함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밀도는 약간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모델을 컴팩트하게 만드는 기술이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의 AI 모델도 요 블랙엘에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도가 낮아진 숫자들을 빨리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앞에 있는 말 빨리빨리 참조하는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림해가지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기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에 장착한 게 블랙웰이다. 맞습니다. 그런 이것이 설계에 딱 녹아 들어가 있어갖고 그만큼 AI 가속기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에 딱 특화된 성능을 많이 갖고 있는 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AI 모델의 주류를 굉장히 커버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걸 이용해서 AI 개발자들은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거대한 모델들부터 굉장히 작은 모델까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원래의 H100 정도의 칩도 사실 생산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네.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기 못 맞추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TSMC는 그나마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블랙웰로 넘어가면 그게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5배 커지면서 또 다른 난제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그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시키려면은 자 2.5배 트랜지스터 집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더 작게 만드는 그렇죠. 방법이 트랜지스터를 있겠죠. 더 작게 만드는. 트랜지스터를 더 촘촘하게. 2.5배만큼 작게 만들어서 그만큼 촘촘하게 넣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걸 칩을 2.5배만큼 더 키우는 그런 네네.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작게 만드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이게 미세 공정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래픽 AI 가속기 GPU 만드는 요 공정이 4나노 공정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4나노에서 지금 3나노, 2나노 내려가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팍 이 미세 공정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 이 칩의 물리적인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도 지금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 회로를 갖다가 엄청 크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리소그래피 장치라는 걸로 조그만한 그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사진처럼 이렇게 딱 축소해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EUV 장비, ASML밖에 못 만드는 바로 그 장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패턴을 아주 정밀하게 오차 없이 축소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작게 찍어내는 요 판이 한계가 있습니다. 요게 대략 한 가로 36mm, 세로 26mm까지밖에 찍을 수 없어요. 요게 딱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 옛날 카메라 필름 기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필카. 카메라, 그 필카의 그 필름 사이즈랑 거의 똑같아요. 한 프레임 사이즈랑. 그래서 그만큼까지 그 크기까지만 지금 최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찍으려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정밀하게 찍어야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비로는 그 정도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H100이 거의 그걸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키우려면은 그 기계로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칩을 2장을 만들자. 다이를 2군데다 찍어갖고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여기도 들어간 겁니다. 그건 또 가능한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하나 찍은 다음에 이걸 연결할 때는 항상 이게 연결할 때 이 속도의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제가 공장 얘기했듯이 야 이게 공장 캐파가 부족해. 그럼 공장 하나 옆에 만들자라고 하면은 공장 하나에선 잘 돌아가도 이쪽 공장에 생산된 걸 그 다음 공장으로 맞아요. 잘 연결시켜 주는 게 또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다이와 다이를 떨어져 있는 걸 연결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속도 저하가 없게 하는데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아. 이 두 개의 다이를 연결하는 특수 인터페이스를 계속 개발해 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HBI 이것도 하이밴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거 여기서 이제 속도가 초당 10TB씩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0TB도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속도 저하 없이 두 개의 다이에서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제가 지난번에 놀란 것이 젠슨 왕이 자랑스럽게 우리 이거 개발하는데 100억 달러 썼다 이제까지. 100억 달러가 얼마예요? 14조 정도. 14조. 네. 와.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우리가 GPU만 잘 만드는 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엔비디아가 사실 이런 쪽에 디테일한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써요. 그러면은 또 이 궁금증이 하나 더 드는 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해결을 했잖아요. 하나를 더 키울 수 없는 문제. 그러면 3개, 4개 붙여가지고 다 더 키우면은 이게 훨씬 더 성능이 큰 차세대 가속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이걸 갖다가 스케일을 키우는 기술들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게 다이 2개 이어 붙이는 거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이 칩 하나 딱 보여주는 그 패키지 안에서 2개를 갖다가 붙인 거고 당연히 지난번처럼 거기에 이제 HBM까지 붙어갖고 하나의 이 H100 아니면 B200 이런 칩이 나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에 만족할 게 아닙니다. 이 칩들을 또 연결을 해갖고 하나의 또 거대한 칩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바로 이른바 얘네가 얘기하는 슈퍼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료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게 저런 GPU, B200 GPU 2개랑 그리고 그레이스 CPU 하나를 붙여갖고 요 보드를 갖다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GB200이라는 제품인데 이런 걸 갖다가 해갖고 GPU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GPU 2개 플러스 CPU의 이런 성능까지 다 누려라라고 하는 이런 제품까지 내놨던 거죠. CPU까지 만드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가 또 GPU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요즘은 CPU도 만듭니다. 그럼 진짜 인텔하고 맞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 PC용은 아니고 이 아무래도 GPU를 쓰려다 보니까 얘네가 요즘은 주 고객이 이런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이런 뭐 일반적인 CPU 붙이면은 별로 효과가 안 좋다. 아예 이런 우리 AI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이런 CPU를 갖다가 또 우리가 공급을 하면 이것도 돈이 되겠다 해갖고 얘네가 만든 게 그레이스 CPU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의 다 묶어갖고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슈퍼 칩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걸 거고요. 하나의 보드에 다 집적을 시켜갖고 내놓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슈퍼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왜 CPU가 왜 이런 데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GPU는 작은 연산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성 AI 시대에 잘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GPU는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기능공들이 모여있는 큰 공장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기능공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어갖고 동시에 그런 단순한 작업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고 CPU는 하나하나가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장인이 들어간 공방을 근데 사람 숫자 많지 않은 공방을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데이터 처리 분석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물론 AI 모델처럼 이렇게 단순한 행렬 곱 행렬 덧셈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한 계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CPU가 같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은 이게 작업이 커지다 보면 데이터 작업이 커지다 보면은 자 우리가 AI 모델 같은 거 돌리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이 저장 장치에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갖다가 불러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압축 같은 걸 많이 시켜놓거든요. 이를테면 압축 파일을 갖다가 그러면은 쓰기 전에 압축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서 계산하고 그걸 다시 썼다가
다 계산한 걸 다시 압축시켜서 저장하고 그럼 그 압축시키는 부분은 이를테면 GPU로 못해요. 아, 그럼 그래요?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CPU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압축이 복잡한 작업이군요. GPU로 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아. GPU 워낙 간단한 거에 이제 특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부분들을 전담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CPU를 아예 또 별도로 만들어서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데이터 작업 전반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 그러면 CPU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 입출력이 속도가 아주 빠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갖다가 좀 싼 메모리들, HBM만큼 대역폭이 크지 않은 메모리들을 좀 더 싸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GPU는 HBM을 쓰고 이 CPU는 요즘 LPDDR이라고 저전력 이 DDR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씁니다. 그런 건 좀 싸니까 많이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삼성전자도 이미 잘 만들고 LPDDR 있고. 삼성이 잘 그죠?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이 192 두 개에서 396 메가바이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CPU가 메모리를 또한 480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죠. 그래서 이만큼을 써갖고 무려 864 기가바이트의 메모리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AI 가속기에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DDR 메모리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될 수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갈 수도 있겠네요. 다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만 쓰면은 너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기존 메모리도 많이 쓰고 이게 한꺼번에 다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기술 설명 굉장히 잘 들었는데 네. 여기서 딱 드는 의문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슈퍼칩이면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게 AI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는 사람들도 많고 지난번에 한번 전력 수요 때문에 우리 폭염 때문에 전기 수요 늘어나서 난리 난 얘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요거는 좀 이런 기술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저전력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게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성능이 늘어난 만큼 이 블랙웰 GPU 하나가 대략 한 1000W 정도까지 소모를 하고요. 저 슈퍼칩 같이 그거다가 GPU 2개, CPU 하나까지 박으면 저거 하나가 최대 2700W까지 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도 엄청나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 블랙웰에 들어가면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냉식은 한계가 있다. 공냉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에어컨 트는 거거든요. 에어컨 틀어갖고 계속 찬바람 쏘여줘갖고 식히는 건데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 켜면은 팬이 막 돌아가면서 네. 식히는 거는 공냉식인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액냉식, 액체로 냉각시키는 걸 기본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요. 근데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 그거를 대응해야 되면은 막 시설을 엄청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설 그만큼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블랙웰 수준에서는 저 보드를 갖다가 덮고 있는 데다가 이 액냉 장치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나 다른 액체가 계속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행식 냉각 장치를 덮는 거 외에 아예 요즘에 액침식이라고 해서 저 보드 전체를 갖다가 이 물이 아닌 좀 특수 액체에다가 아예 담궈버려가지고 담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쪽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럼 에너지가 덜 드나요?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한 20, 30%도 좋아지는데 다만 초기 시설 투자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의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 시설 투자도 많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산 성능이 늘어난 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우리 아리백이니 뭐니 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로 다 써야 되는 분위기로 이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어요. 많은 AI 기업들에게. AI 기업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게 이 속도 경쟁, 컴퓨팅 파워 경쟁에서 일단은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도 그만큼 증설해야 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조건도 맞춰야 되고 참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골칫거리입니다. 그런 문제가 엔비디아 발목을 결국 잡게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이대로 쭉 가가지고 아까처럼 2개, 3개, 4개 이어붙이면서 정말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AI 천하가 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되게 인류의 기술이 그러했듯이 이게 사실 결국에 문제와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는 기술이거든요. 결국에 AI 만들고 이러는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당장은 좀 에너지 소모가 크겠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효율화시키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되게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당연히 뭐든지 이거에 부응할 수 있는 나라나 아니면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들도 있고 거기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시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네, 그게 요즘 관건이죠. 네. 우리나라는 생산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 또 소비하는 것도 감당하려면 우리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요즘 참 고민이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네네. 엔비디아 천하는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과연 확실히 그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아마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단순히 GPU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새로운 차세대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여러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외에 손을 벌리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주도권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절대적으로 제가 100% 확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AI 모델의 효율화, 최적화 얘기를 해드렸는데 AI 모델이 딱 지금까지 가다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충분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어. 이제 더 키울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의 경쟁은 무의미 하는 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빨리 오면은 이제 그 사이에 경쟁자들이 AMD나 인텔이 추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변수는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최소한 최소 3, 4년 정도? 그 정도는 엔비디아의 기술 우위가 계속 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특히 이제 블랙웰이 트랜스포머 모델 지원하면서 LLM을 더 파라미터를 키워가지고 더 성능이 좋게 만드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AI 발전이 그런 쪽으로 더 가속화되면은 결국은 또 이 칩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또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려면은 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또 수요도 폭발할 것이고 지금 또 엔비디아가 이 경쟁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아키텍처 로드맵도 지금까지는 2년마다 신제품, 신아키텍처를 내놨는데 우리 더 빨리 하겠다. 앞으로 1년마다 내놓겠다라고 지금 아예 속도 향상 공언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만만하게 추격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 네. 그런데 블랙웰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까지 계속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였지? 블랙웰 까만 우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계속 이 로드맵상에서 새로운 아키텍처 이름에 사람 이름을 붙여왔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1999년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셀시우스를 붙였습니다. 우리 섭씨 할 때 그 셀시우스. 셀시어스. 네. 그다음에 처음엔 온도 시리즈로 해서 쫙 붙이다가 요 전에 붙인 게 이제 호퍼랑 같은 요 시리즈가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류 컴퓨터 이 학자를 갖다가 붙였는데 블랙웰은 유명한 또 흑인 수학자입니다. 네, 요즘 또 굉장히 흑인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UC 버클리에서 아마 흑인 최초의 종신 교수를 딴 분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원 과학칼리몬의 최초 흑인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분이고 정회원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이런 인종벽을 허물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갖고 그 이름을 지금 붙였습니다. 뭔가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보겠다는 그런 그런 상징이 있는데요. 네, 셀시어 맞습니다. 미국에서 페러나이트 쓰잖아요. 화씨 쓰는데 섭씨라고 붙이고 여성 전문가 이름 붙이고 흑인 전문가 이름 붙이고 이런 거는 다 기존 질서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네, 그런 걸 계속 깨가는 우리는 계속 벽을 깰 수 있는 엔비디아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로드맵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AI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고 이미 바꾸게 될 텐데 오늘 거기에 일종의 정말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와 곡괭이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이라는
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최승병 박사하고요. 테크노믹스에서 블랙웰의 A부터 Z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